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 험하기만 합니다. 청문회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비리 선물 세트라고 비판합니다. 초반에 황교안 대표가 제기했던 산호맹 논란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부동산 거래,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이미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한 게 위장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전처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는 글을 올려서 정말 너무 사생활 조롱하는 것 고통받고 있다라는 글을 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상한 소송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친께서 사학재단 설립했죠. 그런데 그 사학재단 소송을 놓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오늘은 한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존원, 그러니까 의대 다니는 거죠. 성적 미달로 2번이나 유급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수령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문제 지난번에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다 하는 점은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들의 상식은 이혼하면 다 왼수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혼한 다음에도 서로 예를 들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보면 이혼해도 가끔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심지어 아이들과 가족 간의 만남, 가령 그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살았다든가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또 경제적인 관계, 거래가 돈이 오가고 무슨 거래 관계가 있고.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 윤리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 당시에 직접 접촉되는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을 들고 있었지만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오히려 판단을 해서 조 후보자 이 정도면 정말 비리에 뭐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 이혼 재테크, 사학 재테크, 민정수석 재테크,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전 개수씨라는 분이 오늘 호소문을 냈습니다. 호소문 내용,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자금 출처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호소문은 국민 감성에 어필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대필해준 의혹이 짙다. 오히려 이러한 호소문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훨씬 더 짙게 만든다. 아니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빌라 살 때는 그렇게 어려워서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했던 사람이 3년 만에 3억 9천이 또 어디서 나서 그 아파트를 구입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아픕니다. 오늘 1시 반에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여당은 방어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지금 구분할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들의 문제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는 것은 물론 좀 따져봐야겠지만 분리할 것은 또 분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좀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법무장관 내정자가 도덕적인 흠결이 있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정법을 위반해 보이는 소지가 여러 군데 보이는 것, 이것을 강행한 여권의 배짱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야권에서는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정도는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내정자가 지명자가 뭐 폴리페서 논란이라든가 뭐 산호맹이라든가 과거에 뭐 서울대에서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뭐 누구다 하고 이제 대선 유세장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뭔가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또 일본과의 무역 전쟁 있으면서 또 죽창가를 들먹이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쓴 책을 구역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SNS를 열심히 했던 조국 지명자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는 게 본인이 지금 자신의 과거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야당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과연 공직자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특히 이제 이 PF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했다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약관이라든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까면 깔수록 양파껍질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국 지명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통일을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후보자가 후보자라고 하십시오. 네, 민정수석을 할 때부터 16명에 걸친 사람들을 이제 국회 동의를 못 받고 임명이 되고 또 중간에 탈락한 분들도 10명 가까이 있고 본인이 이렇게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돼서 넘어가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법무장관 임명권,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임명권이 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촉발할 수 있는 커다란 화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정일환 교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 당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는 주로 재산 문제 쪽에 집중이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의 조국 내정자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제기됐을 때는 주로 산호맹이라든지 예. 산호맹 출신 아니냐, 뭐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다. 근데 사실 이 이슈는 국민적 어떤 동의를 끌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다 사면 복권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이제 문제는 뭐 세금을 체납했다든가 산호맹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메가톤급 인식가 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의혹들은 역시 대부분 재산과 조국 후보자의 어떤 가족과 연관된 재산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폭발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수석이 지금 임하고 있는 조국 수석과 여권에서는 이걸 어쨌든 간에 좀 속전속결로 끌어가고 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조국 수석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면 나 즉각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지만 오늘 뭐 동생의 전처인 전 재수를 통해서 호소문이 나간다든지 뭐 사모펀드 대표를 통해서 입장이 나간다든지 본인의 입장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것을 청문회 단 하루 한판 승부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어떤 그 여당의 어떤 의도가 좀 읽혀지는 것 같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입니다만 한 명만 팬다. 예. 지금 장관 후보자가 7명이에요. 7명인데 나머지 6명은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청문회 일정을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장 주재로 청문회 일정 협의가 있었을 텐데 최대한 일정을 끌고 간다. 사실 청문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보고서가 청문회 요청이 온 뒤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절차를 잡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20일 이내까지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일정을 최대한 끌어서 추석 민심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야권의 전략이 읽혀집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아직은 조국 후보자가 좀 저는 이 진보 진영의 간판 스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좀 당당하게 밝힐 건 밝혀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또 충족하는 것이고 당당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지금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연한 어떤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또는 어떤 가족의 신상털기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것은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자칫 가족 청문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려할 수 좀 조심하면서 우려할 만한 또 고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히 가족 만약에 정말 이혼한 상태이고 오늘 해명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아픔을 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황장 소장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또 야당에서는 그 이혼이 과연 믿을 만한 거냐 그런 부분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혼을 가지고 정말 그 당사자들 말고는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후에 돈 처리된 과정을 보면 아니 어떻게 남동생이 첫째 부인에게 이제 말입니다. 자신의 운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채무를 처음에는 10억을 배당해 줬어요. 2006년 소송을 낼 때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41억을 갖고 있다가 2017년에 다시 소송을 낼 때는 그 사이에 이미 부인한테 이혼한 부인한테 다 몰아줬어요. 전체 건을. 그래서 부인이 100억을 승소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가족 이야기 하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가족이 공범인 겁니다. 조국 부친, 모친, 그리고 또 조국의 이 동생, 남동생 조국, 부인, 또 누굽니까? 이혼한 전 재수 씨. 이 6명이 이 사건에 전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가족의 입장을 발표해서 무슨 청문회가 조국이 하지 가족이 하냐 이러면 안 돼요. 조국이 왜 이 문제에서 핵심인가 하면 웅동학원의 이사를 2009년까지 지냈어요. 99년부터 10년간을요. 그런데 웅동학원이 2006년에 소송이 들어갔을 때 동생이 공사비 못 받았다고. 그때 아무런 대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요점은 뭔가 하면 정부에 줘야 될 50억에 은행에서 빌린 돈 그리고 세금은 떼먹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회사 이 학교 재단에 있는 학교가 127억으로 국세청이 평가하는데 돈을 빼가는 부분은 이제 정부 돈은 거의 다 떼먹으면서 그 돈은 다 갖고 가겠다고 지금 이혼한 재수한테 했어요. 그럼 왜 남동생이 아니고 이혼한 재수한테 했을까? 왜 이혼을 했을까 하는 거는 남동생은 지금 이 여러 군데서 한마디로 연대 보증인으로서 수입이 있으면 다 뺏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드러난 거 외에도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부친이 95년, 98년에 동남은행에서 35억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그 채권이 주택은행을 거쳐서 캠코, 정부의 자산처리공사로 가서 캠코에서 소송을 2006년에 부친하고 학원에 내어서 이겼고 그리고 2017년 7월 21일에 2016년 11월에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캠코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7월 21일에 조국, 모친, 그리고 조국, 그리고 남동생 이 3명이 각각 12억 1,500만 원씩을 웅동학원과 연대에서 갚아라고 했는데도 조국 본인도 안 갚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74억 얼마입니까? 그 펀드에 사모펀드에 들어갔어요. 자, 조국이 누굽니까? 이 정권을 대신해서 가장 적폐청산,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던 사령탑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이 지금 이 정권에 지금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실제로 가족 간에서 나타난 웅동학원의 이사로서 소송을 갖다가 일부러 유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 동생이 이혼한 재수에게 다 몰아주도록 지켜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 그 가족의 책임론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야말로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비리나 자신의 비리는 다 덮으면서 이 국가적으로 반부패 적폐 수사를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자꾸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봅시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그 황장수 소장께서 지적하신 그 소송 관련해서 조국 수석 쪽에서 변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좀 더 확산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변론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채무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어차피 변명을 해보았자 결과적으로는 변론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뭐 응해서 뭔가 싸울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 아까 사실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아까 그림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조국 동생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뭐 청구 소송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변론 포기하고 2016년, 17년 나왔었는데 그 조국 동생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기보하고 그 고려시티개발인가요? 그 회사가 채권자인 것이고요. 채무자는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웅동학원에 연대보증을 했던 7명이 채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시티개발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는 거고요. 기보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공사대금 전체가 아니에요. 그 기보는 보통 은행에서 융자받은 한 10억 정도 될 텐데 그거를 아마 연대보증 같은 걸 해줬을 거예요. 보증을. 그렇게 되면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일부는 기부해서 충당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이 고려시티 개발이라고 하는 이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웅동학원에 돈을 달라고 해서 이겨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학원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강제 집행을 못했고요. 따라서 연대보증을 한 개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연대보증한 개인들에게 하려고 보니까 개인 자산이 없어서 아마 사실은 구상금 청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서 일단은 채권을 확정해놔야죠. 왜냐하면 시효가 소멸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마 2007년도에 그 소송 하나를 해놨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있다가 또 소송을 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효 소멸이 또 10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시효가 소멸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아마 한 것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이혼한 전 부인에게 채권을 양도했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혼한 전 부인에게 채권 양도를 그냥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하면 증여가 되는 거죠. 아마도 뭔가 그 이혼한 전 부인이 이 고려시티 개발이라든가 이쪽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넘기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 조국 수석이 본인 제외 가족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었다.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최진영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 방송하기 직전에 이 비슷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의뢰인하고 열심히 전화를 하다 왔는데요. 법무부 관계자의 해명이 정말 부동산 건설 그 공사 대금과 그 소송과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있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 법무부 관계자 해명은 뭐냐면은 공사비를 못 주고도 있는 것도 미안한데 소송에 맞대응할 명분이 없어서 채권을 인정해서 응소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 보면은 부풀려서 청구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와 같은 청구했는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애를 쓰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게 일반적인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발주했는 그 학교 법인과 실질적으로 공사했던 그 회사의 소유자가 같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소하지 않은 것은 이 소송에 관한 전문가들이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소송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실제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해명과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소송 실무가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패널로 그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그 대통령 취임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연설을 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그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서
과연 기회가 공정한 것인지, 오히려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 또한 불공정하며 결과 또한 정의로운지, 정말 그 조국 수석이 얘기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아까 정기랑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뭐 산호맹 논란, 물론 사면 복권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면 복권된 것은 DJ 정부였던 것이지 이 MB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MB 정부 때는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것 같지만 사면 복권된 것은 그때가 아니고 그 이전인 DJ 정부였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 예. 그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건설회사의 소유주하고 이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그 회사 그 학원 내 그 소유주가 같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같은 것 같아요. 같죠. 왜냐하면은 고려종합건설의 그 건설을 하다가 아니 아버지는 같겠지. 웅동학원을 인수를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대한항공 비판을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그 가족들 회사에게 사금 밀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부자 거래인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해서 소송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응수 안 한 것은 지금 노 변호사님이 웃고 계시지만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이 하죠? 그 어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정말 그와 같은 그 논란 자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법인격이 달라요. 법인격이 다르죠. 취주 통행세 법인격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갑질하는 것하고 결국 그 어떤 그 있는 사람이 있는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은 배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겁니다. 배임 혐의가 회사 있죠. 학교 이사로서 학교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동생한테 학교의 재산을 갖다 빼내서 주기로 이렇게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죠. 더불어서 제가 실무를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처럼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구상 채무자가 연대보증했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혼을 통해서 넘겨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혼을 해서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정부 측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의 실무자로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은 의혹이지만 앞으로 의혹 정말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실체적 진실을 좀 밝혀야 한다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양문석 이사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뭐 제기된 의혹은 의혹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앵커의 존재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밥자리처럼 자유롭게 오락가락하면서 이야기가 참 자유롭게 되는데 앵커가 왜 앉아 있어야 될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참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12개 정도 의혹을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많은 의혹들 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것들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변호사들이나 평론가들의 유권 해석만 난무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또한 태산 명동의 서일필 정말 태산을 흔들듯이 소리는 커서나 달랑 지새끼 한 마리 톡 튀어나온 그러한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고사성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지배적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의혹 중에 앞서 앵커께서 그나마 존재감을 이야기했던 초기에 몇 가지의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황제 장학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의대 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두 번의 유급을 했는데 3년에 걸쳐서 즉 6학기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황제 장학금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 황제 장학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쪼개서 볼까요? 3년 동안에 1,200만 원이면 3, 40이 1년에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석박사 과정을 다녔더라고요. 대부분 풀타임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한 지도 교수 방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실험과 자료와 한 지도 교수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월 30만 원은 말 그대로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그 지원금이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6학기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받았던 총액 1,200만 원을 던지면서 황제 장학금이라고 던지고 정쟁을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의 각상도 위원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박사 과정, 석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의 어이없는 황제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의혹들은 결정적인 증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증거 하나 없이 의혹은 가득하나 증거는 빈약하고 그 결과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께서의 존재감을 시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조지명자의 딸은 외고를 나왔죠. 조국 지명자는 외고 나왔으면은 그 전공을 살려서 인문계열 가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의학 전문 대학을 갔습니다. 이과를 간 거죠. 가서 유급을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천 장학금은 그 교수, A라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줘도 관계없어요. 그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종종 나와서 이 상계동에 한 명 기르는 애 생활비가 강남의 생활저에 120배가 된다. 이렇게 격차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산이 54억이나 되는, 요번에 신고한 게 54억이나 되는 자기 딸이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이 소천 장학회에서 준 이 장학생이 조국 수석의 딸, 조국 지명자의 딸과 플러스 1명 정도 15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조국 지명자의 딸은 다른 학생들은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을 착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논리라든가 이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로다가 저는 완전히 묻혀버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쭉 나왔습니다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수석일 때 받았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석일 때도 겹칩니다. 한 1년 정도는 겹치고요. 주기 시작한 것은 중간에 이제 휴학하고 해서 계속 받았기 때문에 였던 거고 그리고 또 장학금이 비록 유급을 했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뭐냐.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장학금을 줬던 그 의전원의 교수가 또 부산의료원장으로 또 갔단 말이죠. 의료원장에 가는 과정에 뭔가 또 보은의 그런 성격의 인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데 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앞서서 제기했던 소송 관련 또 위장 이혼 의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양문석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얘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강자와 약자가 있고 부자와 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권력자가 해야 될, 정치 권력자가 해야 될 일, 법학자가 해야 될 일, 법률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스탠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불평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도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방안은 뭐냐? 저는 여전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죠. 우린 납세자인 동시에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로서 정확하게 표를 찍지 않게 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일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고요.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는 기조입니다. 자, 정연남 교수. 일단 조국 후보자의 표정은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얘기한 걸 보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복선을 깔았다고 그럴까요? 청문회 날짜 좀 빨리 잡아달라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쪽에만 파지 말고 비전이라든지 정책,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언가를 할 거냐, 이런 정책 검증도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함께 담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청문회 당일 뭐 본인이 준비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아마 호소하든 또 진실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후보 이번 뭐 인사청문회 제도도 좀 검토해야 된다. 이게 도덕성 검증과 정책적 역량을 좀 별개로 구분하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자락을 깔아놨었는데, 뭐 저 후보자로서는 저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자, 저는 이제 앞서 여러분도 제기했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절차상으로가 문제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문점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적 어떤 의혹이라든가 세간의 시선은 그런 어떤 합리성과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는 거거든요. 자, 이를테면 가장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도요. 자, 조국 후보자 선친께서 뭐 2013년도에 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는 42억인데 유산은 21원이에요. 21원. 자, 그러면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야, 이건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자본주의적 자산 관리를 한 게 아니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왜? 법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어떤 상식과 눈높이가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국 후보자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 이런 것 자체는 좀 진보 진영의 간판 스타다운 당당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예, 황장 소장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청문회 때 모두 다 하겠다라는 거는 하루만 그냥 참고 때우면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을 해서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좀 법무장관입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에요. 본인이 또 사정수사, 반적폐 수사를 갖다가 적폐, 반부패 수사를 총지휘해 왔어요. 그럼 본인이 남들을 그렇게 많이 이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서 했으면 본인 가족이 지금 안 갖고 있는 정부의 돈이 85억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은 54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갚아야 될 가족들은 전부 제로로 해놨어요. 그리고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도 막 넘겨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매일 해명을 해야지. 왜 청문회 하루만 해명하겠답니까? 저렇게 해서 돼요? 안 되죠. 예. 조국 수석이 조국 지명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어요. 3천만 원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체납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문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학원하고 이제 둘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만든 학교인데 그 세금 안 낼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세금 안 낸 거하고 독립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다 왜 그걸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문제라든가 또 딸 장학금 문제, 뭐 산호맹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모펀드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업계에서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75억으로 이게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고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이게.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좀 어려운 용어인데. 블라인드 펀드는 이제
돈을 일단 끌어 가지고 와서 이제 투자할 때를 찾는 거고.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공모펀드는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알고 가는 펀드고. 거고. 프로젝트 펀드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디 딱 사용처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겁니까? 웰스 CNT라는 회사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정액하고 약정액을 보면 이제 75억인데 보통 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 사람도 약정액 75억 정도 되는 사모펀드에 쉽게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뭐 쓰이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이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펀드에다가 75억을 선뜻 약정했다? 이거는 소유주가 조국 지명자라든가 혹은 제2의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실적을 보면 없습니다. 보험하시던 분들이 이 펀드의 대표자로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은 밝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조국 수석이 왜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2달 후에 이 펀드에 투자를 했는지 그 돈의 출처 10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들과 딸이 5천만 원씩 투자한 것은 그거는 편법 증여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소상히 밝혀져야 되는데 아까 조국 수석이 뭐 정책 검증하고 능력 검증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덕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이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책 검증에도 늦지 않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일단 펀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펀드 주최 측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일단 또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자신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펀드는 솔직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웅동학원 채권 채무 공사대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을 물론 이제 그게 확정 금액은 아니고 그 정도 금액 안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큰 금액을 함부로 이렇게 막 펀드 잘 모르는데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사실은 그래서 빨리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사대금 채권 채무관계 부분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고 대신 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적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특히 이 동생 그 부부 사이에 위장 이혼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법리적으로는 위장 이혼이 아니라 실제 이혼이라고 하지만 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위장 이혼일 가능성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혹이 있으니까 빨리 저는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정진환 교수 문제는 현재 제기된 의혹에서 추가로 더 의혹이 나오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결정적인 어떤 지금 상당한 이제 저인망치로 다 걸쳐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보라든지 관계자들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거의 불이 그냥 확 붙게 되는 그런 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제 청문회까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뭐 하시죠. 너무 존재감을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 오늘 존재감으로 컨셉을 잡고 오셨는 모양입니다. 저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도 계속해서 왜 조국 후보자는 해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패널 중에서도 해명을 하지 않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비판의 선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그 문제를 인사청문회장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해명을 듣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거짓말을 했었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1차적인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은 정쟁의 확산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여론을 장악하겠다라는 이러한 관심만 가지고 있고 정작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1차적인 것 아니냐. 계속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또 저의 존재감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펀드 관련 설명입니까? 네, 예. 굉장히 논란인데요. 다른 해명할 것도 없이 지금 회사 자체가 코링크 프라이빗 이퀴티라고 해서 코링크 PE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회사를 설립했는 거거든요. 회사는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관 자체만 내면은 사실 90% 이상의 의혹이 해명이 됩니다. 물론 오늘 지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인이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부인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코링크 P 정관 관련 것 계약서 내일 언론에 공개만 해주셨어도 아마 90% 이상의 의혹이 해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내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웰스 CNT라는 회사에다가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가 다른 사람은 없다잖아요. 벌써 지분을 30% 사서 사실상 이 펀드 회사의 상품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됐어요.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조국 가족이 소유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최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 주로 하는 사업이 관금 납품이 높은데요. 그걸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건 이건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라도 하나씩은 사과를 하면서 끌고 가야죠. 예. 이게 이 펀드에 약정을 하고 돈을 냈는데 약정을 못 지키면은 그 돈이 몰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할 때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의 어떤 학교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법 그 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에게 그때 당시에 장관 지명자들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거 있냐니까 없다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이걸 또 위반한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물증 제시라든지 좀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한 물증 제시라든지 소명은 저는 명명백하게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또 청문회는 정치적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법적 일정에 맞춰서 청문회를 가자라는 것이 제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지요. 청문회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돈, 권력, 명예 이 세 가지를 항상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